산업안전 지도사,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전문가인가요? 자격의 목적부터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 향상, 법규 잘 지키도록 돕고 위험 요소 같은 거 미리 찾아내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어우, 듣기만 해도 책임감이 확 느껴지네요. 전문 분야도 나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크게 네 가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계 안전인데요. 프레스나 크레인 같은 기계 설비, 또 지게차 같은 이동기계 관련 사고 예방, 이런 걸 다루고요. 둘째는 전기 안전, 감전이나 누전, 정전기, 뭐 전기 화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전기 관련 재해 예방 대책을 지도하는 분야입니다. 셋째는 화공 안전, 이건 화학 공장의 화재나 폭발, 또 유해 물질 누출 같은 화학 물질 관련 위험성 평가 관리에 좀 특화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안전 분야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이나 붕괴, 감전 같은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죠. 당신의 경력이나 뭐 전공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신의 강점이나 비전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죠. 1차 시험. 이거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치러지나요?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 시험입니다. 과목은 총 3개인데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일반, 그리고 기업진단 지도 이렇게 3과목입니다. 각 과목당 25문항씩 해서 총 75문항이 출제되고요. 시험 시간은 90분이 주어집니다. 90분 안에 75문항이면 어휴, 문제당 평균 1분 조금 넘네요. 속도 조절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합격 기준은 어떤가요? 이 부분이 특히 까다롭다고들 하던데. 네, 맞아요. 합격 기준이 꽤 엄격한 편입니다. 일단 과목당 점수가요. 100점 만점에 최소 40점 이상은 받아야 하고요. 아, 과목별로 최소 40점? 네. 그리고 동시에 세 과목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최종 합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과락제도인데요. 과락이요? 그게 뭐죠? 네. 아무리 총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었어요. 그래도 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다. 그러면 그냥 불합격 처리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법령 80점, 안전일반 80점 이렇게 잘 받았는데 기업 진단 지도에서 36점을 받았다. 그러면 평균은 65.3점으로 60점 넘잖아요. 네, 넘죠. 그래도 과락 때문에 최종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우와, 한 과목이라도 구멍이 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전 과목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전략.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정 과목만 막 파고드는 그런 방식은 위험하겠군요. 전 과목 균형이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죠? 실제로 합격률도 굉장히 낮다고 들었어요. 가이드 자료 보니까 2025년도 합격률이 20.6%던데요. 응시자가 6,271명인데 합격은 1,295명. 단순히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과락제도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과락제도가 큰 허들인 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산업안전일반. 이 과목 범위가요, 정말 넓어요. 안전공학,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 다뤄야 할 이론의 깊이나 폭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아,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네. 그리고 기업 진단 지도 과목은 그냥 안전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약간 경영학적 마인드, 컨설팅 역량 이런 것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으세요.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이거는 계속 개정되잖아요. 맞아요. 자주 바뀌죠. 네. 그래서 최신 내용을 꾸준히 따라가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단순히 암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좀 종합적인 이해랑 응용 능력 이걸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니까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험,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학습 시간 확보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가이드에서는 최소 300시간 이상을 권장하던데 현실적으로 20% 합격률을 생각하면 이 시간이 정말 충분할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300시간은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분이시라면 기초 개념부터 다져야 하니까요. 가이드에서 제시된 것처럼 한 5에서 6개월 잡고 400시간에서 500시간 이상 그 정도는 확보하는 게 좀 안정적이죠. 관련 분야 종사자라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평일 2시간, 주말 5시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는 걸 권장하고요. 근데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쓰느냐 이거죠. 아, 시간의 양보다는 질. 네, 집중력 있게 계획적으로 학습하는 게 합격의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에서 좀 흥미로운 제안을 봤어요. 핵심 키워드 암기랑 기출문제 풀이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져가라고 하던데요.
이 비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효과적인 황금 비율일까요? 50대 50 비율 자체는 이론하고 실전의 균형을 잡으라는 의미에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론적 기반 없이 문제만 푸는 것도 그렇고 문제풀이 연습 없이 이론만 외우는 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키워드를 그냥 아는 것하고 그 키워드를 제한 시간 안에 문제에 적용하는 거하고 이걸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는 것과 푸는 건 다르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키워드 암기하는 시간을 50%로 잡기보다는 암기한 키워드를 실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통해서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는 연습,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학습이랑 실전형 문제풀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단순히 암기 50, 문제풀이 50이 아니라 암기한 걸 실전처럼 풀어보는 연습에 더 무게를 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훨씬 구체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각 과목별로는 어떤 점에 유의해서 공부해야 할까요? 앞서 과목별 특징을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공략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험생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나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과목별로 좀 빠지기 쉬운 함정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 보건 법령. 가장 흔한 실수가 그냥 법조항 텍스트만 달달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법조문만요? 네. 근데 법령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하나의 세트로 이해하고 특히 숫자 있잖아요. 과태료 금액, 교육시간, 설치기준, 거리 이런 거 네네. 숫자들 그리고 주체 예를 들어 모모는 장관에게 보고한다. 모모는 사업주가 실시한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또 개정법령 놓치는 거 이거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시험 공고 이후에 발표되는 최신 개정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정 포인트가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벌칙 조항도 단골 출제 포인트고요. 법령은 정말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네, 다음으로 산업안전 일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정말 넓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가져가려다가 중간에 지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으면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위험성 평가, 인간공학, 인간 실수론 포함해서요. 시스템 안전공학, 안전심리, 같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이란 개념을 먼저 확실히 잡아야 해요. 특히 계산 문제나 도표, 그림 해석하는 문제도 꾸준히 나오는데 여기서 점수 잃으면 아깝거든요. 관련 공식이랑 풀이법은 좀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하고요. 단순히 이론을 아는 걸 넘어서 주어진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역시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계산 문제 연습도 필수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진단 지도. 이 과목은 안전지식 외에 약간 경영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학 베이스 수험생들이 특히 생소하게 느낄 수 있어요. 경영학적 관점. 안전경영, 산업재해 분석 및 통계 활용,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 기법 이런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개념을 잡고 실제 기업의 안전 컨설팅 보고서나 우수 사례 같은 거 찾아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도, 즉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학습이랑 더불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나라면 어떻게 진단하고 지도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통해서 문제 유형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와, 과목별 공략법이 정말 구체적이네요. 함정까지 짚어주시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내용이 방대한데 막상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가이드에 3개월 기준에 단계별 학습 로드맵 예시가 있던데 이걸 참고하면 학습 계획 세우는 데 좋겠어요. 네, 그 로드맵은 전체적인 학습 흐름 잡는 데는 유용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 학습 속도나 배경 지식, 가용 시간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게 좀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거죠. 예시 로드맵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초반 1주에서 3주 차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 과목 전체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큰 틀을 잡고요. 동시에 범위가 넓은 산업안전 일반의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목표예요. 일단 큰 그림부터. 네, 그리고 중반 4주에서 6주 차에는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 기업 진단, 지도 과목 학습에 집중하면서 앞에서 봤던 법령 과목 중요 내용을 반복 암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틀리는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너무 좌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틀리면서 배울이 뭐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주에서 8주 차는 실력을 다지는 시기예요. 기출문제를 계속 풀면서 틀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어떤 개념이나 유형에 약한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좋고요.
마무리 9주에서 10주 차에는 약점 공략에 집중하면서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등 실전처럼 연습하면서 문제풀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보기보다는 아는 것을 확실히 다지는 시기죠. 실전 감각을 키우는 단계군요. 네. 그리고 시험 직전 1, 2주는 최종 정리 단계입니다. 그동안 정리한 오답 노트랑 핵심 요약 노트를 반복해서 보면서 기억을 확실히 굳히고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훑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때 컨디션 조절도 매우 중요하고요. 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네요. 가이드에 나온 요일별 학습 흐름 예시도 인상적이었어요. 오전에 집중해서 법령 암기, 오후에 이론 정리, 그리고 요일별로 과목 나눠서 복습이랑 기출풀이하고 주말에 총정리하는 방식. 듣기만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역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합격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꾸준함이에요. 매일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 그리고 지치지 않고 완주하는 끈기. 이게 합격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해요. 마라톤. 정말 와닿는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마라톤을 완주해서 드디어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시험장에서는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한 실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시간 배분이라든지 문제풀이 순서라든지요. 10분 안에 75문제를 그것도 OMR 카드 마킹까지 다 끝내야 하잖아요. 시간 압박이 상당하죠.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쉬운 문제부터 빠르게 공략하라. 이거예요. 쉬운 문제부터. 네, 딱 봤을 때 답이 보이는 문제,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여지거나 계산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문이 너무 길다, 이런 문제는 일단 표시만 해두고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아, 일단 넘어가라. 묻잡고 있지 말고요. 네, 맞습니다. 한 문제 너무 오래 매달리다 보면 뒤에 있는 쉬운 문제들 풀 시간을 놓칠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확보된 후반부 시간에 집중해서 푸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반드시 마지막 5분 정도는 답안 마킹 검토 시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막힌 검토 시간. 네, 문제 다 풀어놓고 마킹 실수로 틀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번호가 밀려 쓰여지지는 않았는지 빠뜨린 문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킹 실수 방지 정말 중요하죠. 특히 법규 문제는 지문 자체가 길고 용어도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특별한 요령이 있을까요? 법규 문제는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찾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문이 길수록 핵심적인 단어,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내용의 키가 되는 단어가 숨어있기 마련이거든요. 아, 키워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없는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속어법, 이걸 활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각 선택지에서 직무의 주체나 내용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랑 맞는지 빠르게 판단해서 아닌 것을 골라내는 식이죠. 그리고 함정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할 수 있다랑 하여야 한다 구분하는 거, 또는 부정형 질문, 주회로 옳지 않은 것은, 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요. 문제를 정확히 읽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잘못 읽어서 틀리면 너무 아깝죠.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찍더라도 가장 그럴듯한 답을 고르고 넘어간 뒤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워드 찾기, 속어법 활용, 그리고 문제 정확히 읽기, 법규 문제 공략의 핵심이군요. 자, 이렇게 치열한 노력 끝에 드디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아, 정말 뿌듯할 텐데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진로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활동 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우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전담부서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이나 민간 안전 컨설팅 회사에 소속되어서 여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 지도나 컨설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후진 양성에 기여하는 길도 있고요. 기업체나 전문기관 외에 다른 길도 있나요? 예를 들어 창업 같은. 네, 있습니다.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잘 쌓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산업안전지도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상당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그만큼 보람과 성취감도 클 수 있는 길이죠. 오, 독립적인 활동까지 가능하다니 매력적인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부분, 바로 수입 전망은 어떤가요? 물론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수준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조직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연봉을 받게 되겠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요.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역량, 또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수, 활동 범위에 따라서 수입 편차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월 75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긴 한데요. 와, 하지만 이건 좀 상위권의 경우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산업안전 지도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기업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맞아요. 요즘 정말 중요해졌죠. 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지도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서 실질적인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가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한다면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요구가 터지면서 미래 전망도 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저희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준비의 전체적인 계열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시험의 구조와 특징, 효과적인 학습 전략과 로드맵, 실전 팁, 그리고 합격 후 진로와 전망까지 당신의 학습 여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요. 당신이 이 시험에 도전하는 이유와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업안전 지도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험 합격 그 이상이거든요. 최신 법규와 기술을 습득하고 이걸 현장에 적용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문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만큼 큰 보람과 가치를 지닌 여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전략 지도가 당신의 그 험난할 수 있는 수험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고 또 지칠 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산업 현장의 안전 전문가는 어떤 모습인가요? 기술적인 지식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도전을 힘껏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가이드는 기업 진단지도 과목을 3개월 안에 완전히 정복하여 1차 시험 합격을 확정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전공자도 전략적 학습을 통해 80점 이상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합격 전략에 대해 먼저 합격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득점 견인 전략입니다. 단순히 과락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여 전체 평균을 60점 이상으로 안전하게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 기출 및 다출 문항 집중 전략입니다. 지난 11년간의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 출제되는 핵심 문항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티키타카 해설 전략입니다. 단순 암기는 휘발됩니다. 강사와 대화하듯 진행되는 동영상 해설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용을 습득하고 시험장에서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전체 커리큘럼 구조에 대해 전체 과정은 주제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경영 및 조직 관리로 스텝 1부터 3까지 77 문항 715분의 학습량입니다. 조직의 구조와 인적 자원, 동기부여 등 경영학의 기초를 다집니다. 파트 2는 생산 및 품질 시스템으로 스텝 4부터 6까지 69 문항 638분입니다. 제조업 기반의 생산 시스템과 품질 관리, 인간공학을 학습합니다. 파트 3은 산업위생 및 보건으로 스텝 7부터 9까지 77 문항 856분으로 가장 많은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업 환경 평가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전문 지식을 심화 학습합니다. 파트 1, 경영 및 조직 관리에 대해. 파트 1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입니다. 스텝 1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와 노사 관계를 26문항 252분 동안 학습합니다. 스텝 2에서는 직무 이론과 인사 고과를 30문항 274분 동안 다룹니다. 동기부여 이론이 핵심입니다. 스텝 3에서는 조직 행동과 리더십을 21문항 189분 동안 마스터합니다. 비전공자에게는 낯선 용어가 많으므로 티키타카 해설을 활용하여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파트 I, 생산 및 품질 시스템에 대해 파트 E는 프로세스 이해가 핵심입니다.
스텝 4에서는 생산 시스템과 재고 관리를 24문항 229분 동안 학습합니다. 수요 예측과 공급망 관리가 포함됩니다. 스텝 5에서는 품질 및 프로젝트 관리를 27문항 251분 동안 다룹니다. 인간의 지각과 정보 처리 특성을 이해합니다. 스텝 6에서는 휴먼 에러와 직업 스트레스를 18문항 158분 동안 학습합니다. 인적 오류의 원인 분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파트 3. 산업위생 및 보건에 대해. 파트 3은 전문성을 심화하는 단계로 가장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스텝 7에서는 산업위생과 환기장치를 28문항 336분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학습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이 포함됩니다. 스텝 홀에서는 작업 환경 계산과 보호구를 22문항 218분 동안 다룹니다. 계산 문제와 단위, 환산이 핵심입니다. 스텝 9에서는 유해인자 평가와 직업병을 27문항 302분 동안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학습량에 대해 전체 학습량을 정리하면 총 223문항 2209분 약 37시간의 방대한 콘텐츠입니다. 파트 1 경영 조직이 77 문항 715분 파트 2 생산 품질이 69문항 638분 파트 3 산업위생이 77문항 856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년간의 기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빈출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필요한 학습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3개월 완성 로드맵에 대해 이제 3개월 학습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 한 개월은 경영학 기초 다지기입니다. 스텝 1부터 3까지 집중하며 티키타카 해설을 들으며 전체 흐름을 파악합니다. 중반 한 개월은 산업위생 심화 학습입니다. 스텝 7부터 9까지 집중하며 암기량과 계산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후반 한 개월은 생산 관리와 전체 복습입니다. 스텝 4부터 6을 정리하고 전체 빈출 문제를 반복 풀이하며 약점을 보완합니다. 학습 활용 팁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일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무제한 수강이 가능합니다. 시험 직전까지 반복 학습을 권장합니다. 11년간의 기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빈출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필요한 학습을 줄일 수 있습니다. PDF 해설서와 함께 제공되는 티키타카 동영상 강의는 대화하듯 진행되어 자연스러운 학습이 가능합니다. 핵심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자신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영학 전공자라면 파트 3부터, 공학 전공자라면은 파트 1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 가이드는 합격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압축하고 효율화하였습니다. 223개의 학습 문항, 37시간의 심층 해설, 9개의 체계적 단계, 그리고 80점 이상의 목표 점수. 비전공자도 전략적 학습으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티키타카 해설과 빈출 문항 집중 공략으로 3개월 만에 합격의 기쁨을 경험하세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로드맵을 따라간다면 충분히 2026년 1차 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1사시험 기업진단지도 2015년 55번 문항에 대한 해설입니다. 바로 문제부터 한번 보죠. 생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보기가 5개 있는데요. 1번 VMI는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를 뜻한다. 2번 MRP는 자재 소유량 계획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투입 시점과 투입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3번 ERP는 조직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의 업무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4번 SCM은 부품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그리고 고객에 이르는 재반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5번 BPR은 낭비나 비능률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능 중심의 경영관리 기법이다. 자, 이렇게 5가지 개념이네요. 그럼 1번 보기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VMI는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련을 뜻한다. 이건데 일단 맞는 설명 같죠? 네, 맞습니다.
VMI가 그 랜덤 매니지드 인벤토리의 약자잖아요. 말 그대로 공급자가 재고 관리를 주도하는 방식인 거죠. 아, 공급자가 직접이요. 네, 공급업체가 직접 고객사에 재고가 얼마나 남았나 이걸 들여다보다가 좀 부족해지네 싶으면 알아서 딱 채워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2번 보기로 넘어가 보죠. MRP는 자재 소유량 계획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투입 시점과 투입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MRP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약자죠. 자재 소유량 계획.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종 제품을 하나 만들려면 어떤 부품이나 원자재가 정확히 언제 또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낭비 없이 딱 맞춰서 자재를 준비하게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주 생산 계획을 기반으로 필요한 모든 걸 역산해서 계획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3번 보기. ERP는 조직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의 업무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건 뭐 요즘은 많이들 아시는 개념 같아요. 네, 맞습니다.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우리말로는 보통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죠. 전사적 자원 관리. 네, 이름 그대로 기업 안에 있는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인사 같은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싹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부서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게 핵심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째 보기입니다. SCM은 부품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그리고 고객에 이르는 제반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설명도 아주 정확합니다.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 즉 공급망 관리죠. 공급망 관리. 네, 이건 이제 회사 내부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부터 우리 회사,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의 체인으로 보는 거죠. 아, 그 전체 사슬을 통합 관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참여하는 모두가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고 고객 요구에 더 빠르게 대응하자 이겁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1, 2, 3, 4번이 다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네요. BPR은 낭비나 비능률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능 중심의 경영관리 기법이다. 이 설명이 왜 틀린 건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보기가 바로 옳지 않은 설명인데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틀린 부분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부분입니다. 아, 점진적이고 지속적 이 부분이요. 네, BPR,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은요.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개선 활동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요? 네, BPR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해서 아주 극적인 성과 향상을 노리는 겁니다. 아, 점진적인 게 아니라 급진적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보기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보기에서 설명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은 어떤 기법에 더 가까운 건가요? 그건 일본의 카이젠이나 TQM, 전사적 품질 경영 같은 기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카이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BPR은 그런 점진적 개선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문제 정답을 명확하게 정리해보죠. 생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BPR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서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경영 기법이기 때문이죠.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BPR의 핵심은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문항을 학습할까요?